세계 지도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뉴욕의 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점 같은 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섬에는 전 지구상의 가장 부유한 인물들이 앞다투어 발을 옮기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거대 자본이 모여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그저 평범한 항구 역할만 하던 장소였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의 여정을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960년대 초반의 이 섬나라는 독립 직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바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표 아래에 캐낼 만한 지하 자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입을 담당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발전시킬 만한 충분한 토지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여건 속에서도 당시의 통치자들은 놀라운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조업을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빠르게 구축해 나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해상 통로의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박 운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항구 근처에 여러 생산시설들을 집중시켰던 것이죠. 대량의 인력이 필요한 여러 산업들을 선택적으로 유입시키면서 고용 창출에 집중했던 이 시기는 국가 경제가 기초를 다져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지도부의 시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영구적인 경제 모델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더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임시전 발판으로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중시했던 가치들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법치주의에 기초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의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런 토대가 확실하게 세워져야만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이들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식으로 국가를 관리했습니다. 그런 전략이 통했는지 1980년대 이후 이 섬은 국제금융의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흐름을 따라 이 나라도 은행 및 증권업 분야의 규제들을 순차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자 각국의 대형 기업들이 다투어 이곳으로 본사 기능의 일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곳으로 끌어당겼는가 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약 16%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산업 분야들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14%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천 개에 달하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의 거점을 이 섬에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대의 지도자인 리컨유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약간 다른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지인들이 가진 혁신적 사고방식과 사업가 정신을 함께 육성하는 것 역시 동등하게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첨단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을 조용히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시대의 권력을 장악한 리셴융이 이끌기 시작했을 때 국가의 위상과 상황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 위치에 자리한 이 섬의 운명이 단순히 부를 모으는 기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주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고 싶으며 휴식을 위해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같은 관점에서 1970년대부터 시행된 광범위한 간척 프로젝트는 단순한 육지 확대의 차원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의도적 과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새로운 육지 위에는 기업 오피스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휴락과 여가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는 대형 이벤트도 유치했고 도시 내에서 운영되는 카지노와 대규모 휴양지 시설도 조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당시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부호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자본을 증식시키면서 동시에 고급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이 만들어진 시설들과 제도들이 정확히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구조였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복합적인 전략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현하자면 2000년대 초 시점부터 약 20년이 경과하면서 이 도시의 관리 자산 규모가 4천억 달러 수준에서 3조 5천억 달러대로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거의 9배에 가까운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한 것이죠. 경제 통계의 각종 지표들을 참고하면 이 섬나라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영국, 미국, 프랑스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성공의 뒷면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해왔습니다. 단시간 내에 엄청난 규모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의 의사 표현이 제약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하려는 시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공개적인 집회나 시위의 개최는 법적 제한이 많았으며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도 실질적으로 제한받아야 했습니다. 통치 집단은 국가의 안정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당화했지만 실제 시민들 중 다수는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억압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근 20년 사이에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인 로렌스 웡이 국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변두리 집단 거주지에서 성장한 평범한 신분의 인물이었으며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가적 위기 극복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큰 신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이 나라의 상황은 경제적 저력은 여전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과제들이 계속 표면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주택의 가격이 놀라운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주거비만 아니라 생활용품과 음식을 포함한 일반 물가도 함께 상승했으며 이런 물가 인상은 가계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노동 인력의 규모가 들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대량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해왔는데 이제 토착민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외부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부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또한 국가 전체의 인구 구성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는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의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부양해야 할 사회적 책임감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도 이 부분에 투입되는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도 이전보다 훨씬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국가들이 이 작은 섬나라의 성공 모델을 학습하고 자신들의 국정 운영에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대의 국가 지도자가 대면해야 할 과업들은 정말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국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지혜롭게 중재하면서도 실제로 시민들의 요구에 더욱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는 위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미래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원동력을 개발해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환경적 위험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구 차원의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상은 특히 이 작은 섬나라에 직접적이고 긴급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를 이끌고 있는 정치 집단인 인민행동당은 여전히 정치 무대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지만 과거의 절대적 지지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는 종전과 달리 훨씬 더 다양한 정치적 의견 대립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더욱 건강한 발전 신호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대사회적으로 표현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열린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작은 섬나라의 앞날은 축적된 과거의 성과를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현재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경제적 확대와 번영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실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이 하락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혁신적 기술과 미래지향적 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나라가 직면한 각종 어려움과 갈등들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